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엄마 코칭 1% 엄마 코칭 있는 날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 부분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 이 시간에서는요.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데요. 현재 내륙과 상간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요. 남부지방에는 구름만 가끔 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혹시 우산을 챙겨야 할까요?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또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서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해안도로와 교량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하고요.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요. 서울 11.3도, 강릉 15.3도, 청주 1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1도, 부산 22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도 하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압구정 박스녀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면서 나체 상태로 옷이 아닌 박스를 입고 다닌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여성이 나체로 박스를 입고 다닌 것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이 압구정 박스녀라는 표현이 다소 좀 불편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구정 박스녀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AV, 그 성인물 배우 겸 모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21일에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나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이 상자에는 구멍을 뚫어놓고 행인들에게 그 상자 속에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자신의 가슴 등 이런 신체를 만지게 한 건데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결국 경찰 제지를 받아서 퍼포먼스를 오래 이어가진 못했고요. 이에 여성은 자신의 SNS에다가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압구정이나 홍대에서 저런 걸 했는데 이 행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여성의 주장으로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평소 남자가 우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다라는 설명인 건데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이나 신체를 마구 만져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어떻든 간에 이걸 보고 받아들이는 분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인파가 몰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만나보고 싶다. 왜 귀가시키냐 하는 의견부터 해서 이건 엄연히 이것도 행위 예술이 맞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반면에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만져달라고 진짜 만지러 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좀 차가운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여성은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팔로워 10만이 넘으면 다시 한번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같이 좀 유명해지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행위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예, 많은 뭐 의견이 또 분분한 네. 그런 사건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단속 카메라 절도입니다. 그 과속 차량 잡는 단속 카메라 있죠. 그 중에서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제주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그랬을까? 이게 추측만 계속 난무하다가 결국에 범인이 붙잡힌 건데요. 택시기사가 본인이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자 앙심을 품고 훔쳤다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고 단속 카메라를 훔쳐서 달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 A씨는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한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쳤고요. 그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삼각대 이런 것들이 있죠. 보조 배터리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가량이 되는데 와. 그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이게 이동식 카메라다 보니까 경찰이 회수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봤더니 카메라는 사라져 있고 무인 부스 문도 다 뜯겨져 있던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하얀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를 했고요. 이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검거를 했는데 이 검거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난당한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를 증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A씨를 귀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는데요. A씨가 범행 이튿날에 여동생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오랫동안 머문 정황을 발견합니다. 그 과수원에 집중 수색해봤더니 그 유독 이제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파봤더니 묻혀있던 단속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이후에도 A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결국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이게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해서 가서 도난은 하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네. 예. 야, 이거 한순간의 판단으로 이분 이제 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배달비 협박입니다. 요즘 뭘 시켜 먹고 싶다가도 배달비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배달비를 받지 않는 한 중국집이 다른 중국집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배달비 없는 곳 찾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만큼 정말 어렵게 무료 배달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응원은커녕 협박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도 올랐고 튀김할 때 하는 기름값도 올랐고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좋지 않죠. 근데 또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집에서는 배달비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이 사연은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배달 플랫폼에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올리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사장은 며칠 전부터 중식연합이라는 곳에서 협박 전화가 온다. 가격 올리고 배달비를 받으라고 한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리뷰 1점으로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가격 담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게를 접을 때까지 현 가격 그대로 무료로 배송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혼자 공격받게 되면 이런 결정이 정말 좀 쉽지 않을 텐데 누리꾼들은 담합 조사를 의뢰하겠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소신이잖아요. 나는 예전처럼 배달 무료로 그냥 하고 내 음식을 팔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저 어떤 분들은 야 이런 데가 있었어 나 돈줄 내러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피부양자 축소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될 거란 보도가 나와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억 원대 고급차를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편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이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이 피부양자 범위를 대거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이 건강보험 부가체계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이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편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은 은퇴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장인, 장모, 형제, 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올해 초 정부가 피부양자 관련 개선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1, 2단계에 걸쳐서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1단계가 시행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고요. 2단계까지 좁힌다면 은퇴한 부모님과 취직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까지도 피부양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도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은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는 이게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이거 얼마를 내는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많이 내? 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아이가 없잖아요. 네. 아이가 없는데도 이 시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또 그리고 속마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1% 엄마 코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일찍부터 교육열이 불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면 뭔가 나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래요. 기억해 두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미리부터 알아놓으면 좋죠. 좋죠, 뭐. 예, 과열만 안 되면. 네. 자,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샤론 신재은 코치입니다. 씨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사연으로 좀 들어볼까요? 7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다니면서 축구, 피아노, 미술학원에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 입학을 앞두고 슬슬 이제 공부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하나요? 주변에 보니 영어 학원을 꼭 보내야 한다. 문해력이 중요하니까 논술도 꼭 해야 한다 해서 귀가 아주 팔랑팔랑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 네. 이게 뭐 주변에서 보면 뭐 별의별 걸 다 하니까 우리 아이만 처지는 것 같고 나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야, 이게 고민이 많겠어요. 저도 뭐 이제 다르나. 벌써 이제 9년 전인데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이제 애가 이제 가서 잘할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사교육이 참 걱정이 많이 네. 되더라고요. 좀 뒤처지지 않을까. 막 이래서 좀 바짝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는 사실은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이 있는데요. 엄마들은 미리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 학원도 보내고요. 그리고 또 1학년에 주로 미술 수업이 많으니까 네, 미술도 미리 좀 시키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남학생들은 축구도 하고 또 음악 줄넘기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은 두뇌 개발을 위해서 뭐 사고력 학원 네,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아니면 한글이 또 급하다. 그럼 한글 교육을 불합리화 시키기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아직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걸까요?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정말 뭐 초등학교 때는 막 진짜 넓은 들판에서 막 뛰어놀게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또 제가 또 초등학교 보내보니까 애들이 일단 방과 후에 학원을 다 가니까 예, 뭐 놀이터나 이런 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이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래야 되고 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돌봄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으로 애들이 이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빨리 대비시켜서 가야겠다 해서 사교육을 막 돌리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들은 아니야. 어릴 땐 그럴 필요 없어. 마음껏 뛰어놀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극으로 달리는 거는 반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리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한 건 남들이 다녀서 남들이 효과를 봤다는 거. 우리 아이 이거 참 좋더라. 그게 내 아이한테도 좋은 걸까? 이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사교육은 유행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두뇌 검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뭔지 알아요. 몇 네. 개월씩 대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코딩이 유행이죠. 또 코딩 학원에 또 대기를 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는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7살 남자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7살 아들들은요, 대부분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한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혼자 밥은 먹을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사실은 40분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팁을 드린다면요. 3월 수업은 대부분 미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위질, 뭐 풀칠, 그다음에 선긋기, 만들기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하잖아요. 네.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말도 듣는 그런 소통 능력.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집에서 살짝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남자인데 이제 제가 사실 음악을 조금 이제 일찍 시켜보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뭐 피아노도 시켜봤고 바이올린도 시켜봤고 근데 애가 6개월을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떴다 비행기를 그 비용 대비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피아노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못 시켰는데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 남자애들 공부도 잘하는데 막 그림처럼 막 피아노도 잘 치는 애들 기도 보면 잘 다루고. 근데 좀 꾸준히 좀 할 걸 좀 이런 후회가 좀 남고 또 이제 수영 좀 어릴 때 좀 시켜놓을 걸 이제 고학년 때 조금 고생하면서 배웠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제일 인기 있는 아이, 축구 잘하는 애. 운동 잘하는 애들이 그쵸. 최고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언변도 좀 있고 이러면 더더군다나 인기일 텐데, 아유,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안 시키고 나중에 또 지난 다음에 또 후회하게 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제 신지은 씨가 이제 악기 교육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친다. 그럼 무조건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맞아요. 그리고 도래 하다가 끝나죠. 그런데 사실은 좋은 교육은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 음악을 많이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나 듣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보는 거예요. 실제는 박물관도 있고 악기상도 있습니다. 가서 피아노도 직접 보고 그다음에 두들겨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나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 그랬을 때, 즉 자기 결정권이 들어갔을 때 아이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가 매번 이걸 좋아하면 네. 가서 공연을 보고 연주회를 들어보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참 어려워서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연 속의 엄마라면 어떤 교육을 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거 하겠어요? 네, 축구, 뭐 피아노, 미술학원은 다닌다고 했고 이 학원을 제외하고 한 3가지 정도씩 네. 적어보죠. 아, 근데 요즘은 정말 3가지도 뭔가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실제로 키워보다 보면요. 그래요? 네. 아, 이거 고민스럽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적으셨어요? 네. 저도 예전에 피아노 할 때, 저 어렸을 때 오른손, 왼손, 양손에서 끝났어요. 그걸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저희 막내도 피아노 가르친다고 피아노부터 샀어요. 네. 네. 이사 갈 때 부담돼서 그때 바로 팔았죠. 자, 그럼 우리 적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논술, 그리고 쉽게 말해 발표하고 스피치 학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논술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하여간 독서예요. 요 나이에는 무엇보다도 책하고 가깝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하려면 한문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은데 네. 부모가 가르치는 건 참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영어는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어는 우리가 다 적었네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제가 좀 나중에 좀 후회하다 보니까 수영, 그다음에 코딩을 적었어요, 저는. 예. 아, 역시 요즘 엄마답게 엄마다가. 코딩. 네, 네. 다 좋으신데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볼 때 초등 저학년, 7세,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2학년 이거는 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지금 나왔나요 혹시? 우리 세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예, 논술학원입니다. 논술 아까 제가 적은 거는 논술. 네.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글쓰기 이런 거는 앞으로 또 저 직결돼 있어서 시험하고. 그죠? 네. 근데 논술이라는 게 사실은 글쓰기는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논술이라는 거는 글자에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고 상대방이 그거를 설득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 저학년은 아직은 아웃풋의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읽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학원을 보내서 어른들이 쓰는 걸 따라하는 거는 오히려 생각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논술학원에서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보통 대치동에 있는 그 초등 논술학원은 3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1학년은 논술학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논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읽고 어휘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요, 국어 어휘 능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특히 뭐 말을 줄여서 한다든가 신조어를 쓴다든가 맞춤법을 무시한다든가 이래서 어휘를 배우고요. 그리고 토론보다는 그 이전에 발표하는 걸 갖다 배우기도 합니다. 나는 저희 그 막내 아이 주변에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주로 키우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데리고 드라마를 그렇게 봐요. 얘가 어휘력이 좋아. 구수하죠. 아니 그게 뭐 구수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어른이 쓰는 용어도 알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논술학원을 보내면 논술학원에 가서 기대 효과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엄마로서 또 이제 논술학원을 좀 보내면, 왜냐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막 숙제나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수행평가나 뭐 이렇게 애들이 글 적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대회들이 또 열려요. 백일장 대회, 이제 논설문 대회까지 막 가면 네네. 이제 또 보내야죠.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 학교에서도 글쓰기 수업이 강조되고요. 발표, 토론 이래서 과정에 참여하는 수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이 학년에 맞춰 무엇을 써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자, 초등 1학년, 2학년을 저학년이라 하는데 이때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겪은 일을 표현해 봅니다. 간단하게. 네.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잖아요. 보통 중학년이라 합니다. 이때는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교육과정이. 그러다가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 체험한 것에 자기의 생각을 곁들이는 글을 씁니다. 이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이 왜 얘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할까? 왜 네 마음을 표현 못할까? 이러면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라는 거 하고요. 또 섣불리 2학년들한테 5학년 글쓰기를 요구하거나 글쓰기 자체를 선행학습하는 거는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안 써보는 것보다는 학원 가서 뭐라도 좀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논술 자체는요, 대입에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이 AI와 다르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쓰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과해지면 또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회라든가 아니면 팀 프로젝트 갔을 때 지나치게 경쟁하고 또 엄마들 사이에서 누구누구가 잘하더라, 에이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정말.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수학 학원을 좀 보냈는데 수학 학원이 요즘에는 수학 문제들이 문제가 좀 이렇게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또 이제 국어 학원이나 이제 관련된 뭐 논술 학원을 좀 보내면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학원까지 발을 디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학 문제는 그냥 숫자와 아니면 X, Y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즘 수학책을 보면요, 서술형 문제라 그래서 문제만 한 3줄 있습니다. 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읽지를 못하고 풀지도 못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문제를 읽는 문해력이 부족한 건지 혹은 수학적 내용을 모르는지 이 2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를 이해해야 문제를 푸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문해력 얘기 나오고 독해력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독해력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독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국어 독해는 사실은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서점에 가보세요. 시중에 초등학생을 위한 독해 문제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랑 가서 네가 한번 봐봐. 그랬을 때 아이가 골랐을 때 훨씬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2번째 팁은요. 엄마랑 혹은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랑 아이가 짝꿍책을 읽는 거예요. 같은 책인데 버전이 2가지입니다. 어른 버전, 아이 버전. 그래서 같은 주제의 책을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얘는 이것도 몰라? 아니면 나랑 다른 생각인데 훨씬 독특한데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함께하는 북클럽을 많이 권합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도 2권 사서 같이 풀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야 이제 제가 뭐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아이도 이제 느슨해지니까 이제 계속 뭐 그렇게 했는데 끝이 없고 지금도 계속 지금 같이 풀고 계세요, 문제를? 풀진 않는데 너무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서 제가 뭘 좀 공부를 하거나 이제 책을 보고 있어야 본인도 좀 이렇게 분위기 형성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엄마 아빠는 마루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는데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그러면 애가 읽겠습니까? 안 보죠. 같이 읽어야 되는 거고 글쓰기인데 아이들 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일기 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지도를 좀 같이 해주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맑았다, 나는 좋았다. 어때요? 맞아, 오늘은 어때요? 맑았다, 너는 왜 좋았니?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또 대화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늘려가면 네. 되는 건데 그 논술학원 어쨌든 아이들이 인풋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아웃풋을 요구하는 논술학원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저는 틀렸으니까 논술에 시원하게 논술학원은 아직 네,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시키지 말아야 할 교육이 뭘지 궁금한데 저희 중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뭘까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있는데요. 있어요? 뭐예요? 자, 2번째, 초등 저학년 시기 이 학원은 보내지 마라.
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코딩입니다. 코딩이요? 코딩 많이 보내지 않아요? 많이 보내던데. 근데 재현 씨는 왜 코딩 학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애를 4학년 정도에 이제 그 코딩을 시키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또 시작한 부모님들이 또 많은 거예요.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늦었구나. 네, 늦었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코딩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과 아니면 뭐 미국인과 소통하려면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와 소통하려면 배우는 언어가 코딩인 거예요. 코딩.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의무화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AI 교육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요 실과 시간에 코딩을 배웁니다. 네. 근데 실전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영어 기반이고 이게 복잡한데 그거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연령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언플러그드람 들어보셨죠? 이거는 꽂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하는 코딩 이전에 우리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글자,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코딩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블록으로 텍스트를 블록으로 이미지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텍스트 코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는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기본부터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코딩이 보통 이제 학원에 가서 요즘에 많이 배우는데 네. 선생님 코딩 학원을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학원을 가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대회를 내보내요. 네. 그런데 실제는 코딩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컴퓨팅 사고력인데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휴먼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컴퓨터처럼 문제 해결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 마인드셋을 나는 AI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저희 컴퓨터 배울 때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와서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컴퓨터를 배운다고 그러면 컴퓨터 언어를 먼저 배웠어요. 뭐 코볼, 포트란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언어가 있어서 흐름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코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흐름 뭐 해서 yes 또는 no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가고 해서 그걸 펀칭을 해서 컴퓨터가 읽어내는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간단히 생활 속에서 얘기하면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면 네. 빵 사와. 그래서 뭐 빵을 이렇게 밑에 놓고 위에다가 뭐 양상추 놓고 참치 넣고 햄 뭐 넣고. 베이컨 넣고 해서 다 요런 단계 있잖아요. 네. 이게 흐름도 코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예를 들어서 길을 갈 때 우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는 명령어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는 그대로 했을 때 그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는요, 우리 그 코딩을 배우는 수업을 정보 수업이라 하는데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고요. 중등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립니다. 주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코딩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코딩은요 방과 후 교육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분야의 방과 후 교육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진로 교육도 확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 방과 후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바로 마감이고요. 사실은 광클할 정도로 마감입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네. 클릭할 때. 특히 뭐 스크래치 코딩, 그다음에 이런 엔트리 코딩 같은 거는 바로 마감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코딩의 기본 개념을 살짝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맛보기로 살짝 코딩을 해볼까요? 네. 앞에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네.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 보면 딱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음악 틀어놓고 밟으면서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DDR 뭐 이런 거. 이게 명령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출발선에 딱 서볼게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예.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 예. 또 다시 옆으로, 예. 옆으로 도착. 왔더니 예. 도착. 명령어대로 어. 제가 움직인 거. 어. 이 개념이 코딩이라고 쉽게 말해서 코딩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저게 언플러그드 코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네. 그 명령어 한 칸 한 칸.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우측으로 한 칸 가면 우리도 한 칸 가는 거예요. 예, 뒤로 가라 그러면 다시 돌아서 가는 거죠. 네. 두 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화살표가 이제 명령어에 해당하네요. 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저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실제 개발자들한테 우리 네. 아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코딩을 언제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아들 나이 이제 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거든요. 네, 그때가 좋대요. 그럼 그 전에 뭐 할까요? 물어봤더니 답은 네, 수학이었습니다. 아, 수학. 수학. 네, 아. 네,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이과를 다 떠나서 결국은 컴퓨팅, 그다음에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 논리적인 사고 수업을 먼저 해야 된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등 저학년 이거 시키지 마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디 볼까요? 있었나요? 저는 이미 X 하나 됐고요. 아, X 하나 됐나요? 영어랑 네, 저는 네. 스피치. 있어요? 아, 저한테 있나 봐. 있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자, 초등 저학년 네. 이거는 하지 마라. 한자입니다. 한자. 네. 아, 아니 문해력 얘기하는데 네. 우리 한자어를 몰라서는 잘 뜻을 모르는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한자 교육의 방법이 잘못돼요. 아. 한자 교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한자 하면 대부분 막 학습지를 막 하고 그다음에 억지로 쓰고 그다음에 억지로 외우고 급수를 딱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급수가 몇 급이다. 해보셨죠? 맞아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급수를 따는 거예요. 이제 학년별로 따는데 정말 애를 그 어린애를 데리고 애를 잡으면서 막 이제 막 쑤셔 넣는 거죠. 막 한자를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상장을 받아요. 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네. 애는 얼마 뒤에 보면 하나도 기억을 그래, 못 하죠. 건강이죠. 날라가요. 네, 상장만 네.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급수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은 모르죠. 네. 그리고 내가 쓰는 말이 한자어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요. 공부, 학술어는 다 한자입니다. 다 한자. 그래서 결국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것도요. 한자를 몰라서 그래요. 네. 예, 초등 고학년 때 약분이 나오는데요. 약이 뭔 줄 몰라요. 분이 뭔지. 애들은 약이 약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근데 그거를 알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고급 한국어가 될수록 모든 과목에 한자는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한자 교육에 적기가 따로 있습니까?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언어 교육을 많이 시키죠. 영어도 뭐 12살 이전에 해라 이런 것처럼 한자도 뜻글자인 걸 알면 좋은데 예전처럼 우리가 하늘, 천, 따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유아들이 제일 배우는 방법은요. 불 이러면요. 활활 타오르는 화 이렇게 배워요. 맞아요. 그런 또 교육용 영상도 네. 있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뜻을 알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면서 한자어로 된 걸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쉽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만일에 엄마가 한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어를 배울 때요. 이게 한자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름이에요. 이름. 내 이름이 무슨 글자인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름에 한자 다 있잖아요. 네, 있죠. 무슨 뜻이세요? 저는 베풀장, 슬기로울 예, 어질인. 어울린다. 좋은 건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알면요. 나는 어질고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약간 미션을 가져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풀어야 된다고 늘 네. 생각하면서 그리고 컸어요. 네. 그 단어가 나오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오. 이거 내 이름에 있는 단어다. 그래서 오. 약간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사교육을 시키지 마라. 굳이 할 필요 없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초등생들은 대체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초등 저학년은 학원을 보낸다라는 생각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 학교를 잘 다닌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나.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네. 같은 경우 좀 어릴 때 애가 조금 이렇게 약해가지고 조금 이제 강하게 좀 체력을 강하게 하는데 좀 초점을 둬서 네. 스케이트 이런 것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체력이 좀 뒷받침이 돼서 지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끈기력이라든지, 중요하죠. 예, 승부욕이라든지 이런 게.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그래요. 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 아이도 이 기득권을 지켜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고 네. 내가 기득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기득권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교육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또 인성하고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도 인성도 같이 인성도 가야죠. 중요하긴 한데 인성이 너무 좋아서 내가 피해만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시켜요. 맞아요. 너무 또 네. 순에 그래요? 터져 있으면 예, 또, 예, 예, 약간 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밥벌이는 해야지 밥벌이를 뛰어넘어서 네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돼요. 굉장히 어렵네요. 또 제가 하나는 네. 부모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도 부모가 살던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잖아요. 지금 막 코로나 이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변화가.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성은 뭐냐면요, 조금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 남들과 다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학습을 계속 반복하고 단순하게 암기하고 나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러면 절대로 창의성은 생기지 않죠.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학군지에서 대치동 같은 데서요, 그 아이들 역사 교육을 많이 시키던데요. 그렇죠. 예. 대치동은 예전부터 역사 교육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역사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야기할 때도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식해 맞아요. 보이죠. 그렇죠. 무식해 보이지. 네. 그리고 그분들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왜 우리 미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이런 소양 교육이고요. 또 두 번째는 더 기본적인 예절 교육, 매너 교육.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시키고요. 또 아주 또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집에서 독서를 생활화한다. 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또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킨다. 좋은 말 다 나오죠.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도 어릴 때 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뭐 여행도 진짜 저 혼자 조영구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 혼자 막 애를 끌고 다니면서 막 여행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한다곤 했는데 너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빠듯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교 때 좀 많이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근데 아이들이 네. 진짜 뭐 하는지 뭐 이렇게 시간이 없고요. 맞아. 와가지고 숙제하는데 그 어린애가 10시 넘어서까지 숙제해야 된다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쓰럽고 막 그런데 네.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은 내 아이. 내가 집에서 뭘 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초등학생인데 자꾸 중등을 노려봐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 학교에서 충실하고 이게 서울대 모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학교 보내시고 싶으면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 그런 기반을 초등 저학년 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의 모토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갈까요? 그럼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냥 네. 입식으로 암기 막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1등 해야 하는 아닙니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에 대한 고민 좀 날려볼까요? 머니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영상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저는 여기 써보질 않아가지고요. 근데 실손보험 뭐 무슨 신청 절차가 간단해졌어요? 네,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옵니다. 아마 실손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국민보험이라고 하죠. 이제 실손보험, 실비보험, 뭐 실손의료보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니까 작년 기준 3,97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다들 가입돼 있잖아요. 그 수가 5,100만 명입니다. 이거 80% 가까이는 다 가입을 했다. 네.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서 쓴 돈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이 실손보험 청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해달라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뭐 실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갈 때마다 사실 이렇게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를 막 서류를 떼다가 뭔가 이렇게 그 보험사에다가 또 얘기하고 이런 절차가 또 너무 귀찮다 보니까 뭐 요즘엔 또 앱도 사실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좀 바로바로 올리게. 근데 그것마저도 좀 번거로워요, 진짜. 네. 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손 다쳤었잖아요. 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게 보험 된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종이를. 네. 문제는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맞아. 이거를 다혈질을 구체적으로 이제 뺐다가. 해야 되는데 그 과정부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실제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요. 적은 진료 금액이 51.3%였고요. 병원 방문 시간 부족이 46.6%. 귀찮아서 23.5%, 나중에 하려고 전해요. 20.6%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안 받고 만다. 또 소액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천억에서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 저도 이래서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귀찮아서 버린 돈이 너무 엄청나서 맞아요. 꼭 너무 받아야 될 많아요. 것 같은데. 이게 예, 근데 법안이 시행이 되면 네. 더 간단해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서류를 떼서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3의 중개기관으로 보내주면 그 중개기관에서 보험사로 주자. 이게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뭐 우리가 일일이 개인이 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그래요? 청구를 할 수 그럼 있다는 거죠. 편하겠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병원 업무가 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의료계나 뭐 반발은 없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그렇죠.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한 14년 정도가 됐어요.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건데 그동안의 반발은 뭐 그런 업무, 우리 병원의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다라는 네. 반대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우려되는 거는 다량의 개인정보의 유출, 의료정보의 유출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어떤 제3의 중개기관에다가 그 의료정보를 보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보험사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의 의료기관, 제3의 중개기관 여기서 대량의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대부분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그럼 이 제3의 중개기관이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은 현재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아니면 이제 보험개발원 여기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정부와 금융위원회, 또 의료계, 보험협회, 금융위원회 뭐 등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이 정부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두고 봐야 할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만 55세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2세대 실손보험이라 보장이 좋아서 가급적 유지를 생각하다가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자니 고민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까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지만 나이 들어가며 앞으로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 걱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갈아타는 게 맞다면 과연 갈아탈 수 있는 건지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셨어요. 네, 이게 20만 원이 넘는 그 보험료를 내면서 기존의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글쎄 근데 올라도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20만 원. 20만 원. 예. 충분히
충분히 부담을 느낄 만한 금액이에요. 실손보험료가 네. 제법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뭐 1, 2만 원, 3, 4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험료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로 받은 것보다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더 많다, 적자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죠.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실손보험이 올해는 뭐 8.9% 매년 이제 올라서 8.9%의 인상을 기록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예를 들자면 30세 때 내야 될 보험료가 10,000원이다. 이게 내가 가입할 당시의 보험료였는데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30세는 이제부터 15,000원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상하는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에 따라서 뭐 1년마다 혹은 길게는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대부분 가입자가 이제 갱신될 때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험료 인상률이 다른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올랐고요. 2세대는 9%, 그리고 3세대는 14.2%. 그래서 올해는 평균적으로 8.9%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뭐 1세대 실손이나 2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거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1세대와 4세대가 똑같은 보험이면 사실 고민할 게 없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크게 차이 나는데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비교하고 결정을 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약관을 좀 읽어봐도 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한 편인데 너무 질리게 막 복잡하니까 이거 정말 어른거려서 네. 포기하게 되고. 용어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그냥 들었으니까 뭐 그냥 잘 됐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한데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식구가 3명이거든요. 근데 그 실손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여러 가지 좀 상품이 조금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손만 생각하면은 대략 한 30 정도? 그냥 한 3명이. 네. 예, 그 정도 세 되잖아요. 명이서. 아이들도 실손이 다 있나? 예, 실손 다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요즘은 태아보험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 뭐 무슨 그런 보험이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뭔가 보니까 심근경색, 뭐 고지혈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험금도 많아. 근데 이걸 해지해 버렸어요. 네. 애가 무슨 심근경 아니 이런 걸 나한테 권해준 그 사람은 뭐냐고 도대체. 꼼꼼히 그러니까요. 보셨네요. 근데 그거를 실손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애도. 아마 실손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패키지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네, 해지해 해지했다는데 버렸어요. 어떡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로 들어야죠 뭐.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저도 실손보험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몇 세대인지 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실제로 저한테 도움이 되나? 왜냐면 이거 청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손보험이 몇 세대건 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무조건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험료가 점점 오르다 보면 지금은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험료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때 바짝바짝 타셔야 됩니다. 지금 안 쓰면은 뭐 돈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 보험료는 전부. 그러니까 그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걸 많이 써가지고 내 보험료도 올라가고 있다니까 진짜 좀 맞아요. 황당하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좀 쓴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내면 보험료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과거 실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는 게 뭐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질병은 걸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보험은 소득이 있을 때 내고 나중에 보장받는 게 일반 보험이지만 이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내야 되거든요. 보통 실손보험 80세,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보험료 내고 있을 때 충분히 이 보험금은 단돈 뭐 100원이라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차이 좀 알아볼게요. 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화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어느 보험사를 가나 모든 실손보험이 보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1세대, 그러니까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달라가지고 이걸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에는 적게는 80%, 많게는 대부분
100%의 의료비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1,000만 원을 써도 1,000만 원을 다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네. 네, 그래서 최고네요.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줘서 이제 갱신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장 비율이 높은 만큼 어떤 보험사는 보장 금액 한도가 작다거나 아니면 보상 대상 범위가 좀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 갱신이라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5계단 한꺼번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5년 단위 갱신이라서 보험료도 한꺼번에 많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4세대 실손보험,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됐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80%만 그리고 비급여인 경우에는 이 70%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담률이 조금 높은 게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시기 보니까 1세대 보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0% 보장이 돼서 네. 저는 이게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니까 비용이 비싸네요. 그렇죠. 부담이. 예. 지금 보험금을 안 타시면 사실 비싼 돈만 내고 그러니까요. 별로 이제 효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4세대 실손보험이 싸니까 우리가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별로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앞서 보장 비율은 적지만 이 보상 대상의 범위가 조금 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보험보다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가 입원만 보장이 되고 통원은 보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쳐서 사고로 상해 사고만 보장이 됐었고 질병은 뭐 보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이렇게 입원, 통원, 상해, 질병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급여는 보장해주고 비급여는 보장 안 해주는 쪽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뭐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질병으로 인한 또 치과 치료비도 급여 부분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입원하고 나오면서 약 받아가잖아요. 네. 이제 이 처방전 받아가지고 뭐 한 달치 약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실손보험에서는 그거 이제 퇴원했으니까 통원 아니냐 이렇게 보고 통원 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한도가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입원의 연장선이다라고 보고 입원비에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과거 실손보험이 뭐 반드시 좋다. 지금 실손보험이 싸니까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보장 범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더 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 1세대 들었는데 자꾸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병원비가 많이 들면 1세대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4세대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보험료도 낮고요. 그래서 4세대 실손 그럼 갈아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왜냐하면 4세대 실손은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긴 하는데 5년마다 재계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강제로 갈아타게 됩니다. 지금은 4세대 실손 요 범위지만 나중에 이거 보험사 손해율 너무 높아져가지고 안 돼. 이거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5세대, 6세대 실손이 나오면 그걸로 계속 바뀌게 되니까 지금의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서 전환하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네. 그럼 보험을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떤 점들을 비교하고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대부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이제 나이도 들어가면서 뭐 병원 갈 일도 많은데 그러면 비싸더라도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변수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병원 많이 가면 옛날 게 좋은 거고 안 가면 지금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미래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 두 가지만을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지금 내가 부담돼서 생활비도 없는데 다른 거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빠듯하고 나중에도 이 소득이 끊어져가지고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면 차라리 지금 갈아타고 아낀 돈으로 건강 관리를 하거나 그 돈으로 뭐 좋은 음식 사드셔가지고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써야겠네요. 네. 우리가 다른 보장성 보험 이를테면 암보험이라든지 네. 뭐 아까 얘기한 심근경색이니 뭐 뇌출혈이니 이런 거 보장하는 보험이 있어요, 저한테.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실손보험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암보험, 급성심근경색보험 이런 것들은 요것만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요거 빼고는 다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형식이라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질병 또 어떤 상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보장에
폭이 넓은 실손보험을 하나쯤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겠죠. 그럼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로 가입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고르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보험료는 싼데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 손해보험협회나 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뭐 민원이라든가 분쟁, 소송 간 이력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잘 지급해주지 않는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회사는 조금 피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특정 보험사 드리니까 네, 딱 들어가 보시면 누가 보기에도 편하게 예. 나와 있으니까 손해보험협회, 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가져가지고 공시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네. 그 실손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아니면 20만 원 내는 거 어느 정도가 좀 적정선인지 예,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까지는 다른 보험하고 끼워 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특약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사망보험금, 암진단금 이런 걸 넣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놓고 보자면은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실손보험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 4세대 실손은 60세가 가입해도 한 2만 원대 중후반이다. 요걸 좀 기준선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어떤 팁을 주실지 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매년 1월에 갱신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비례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례보상을 하더라도 4세대 실손이 단체보험은 20에서 30%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체보험을 해지하고 개인 보험에서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보험하고 단체 보험 두 곳 다 가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지급된 치료비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으면 그 안에서 양쪽에서 지급이 되는 거라서 하나를 가입했든 두 개를 가입했든 지급되는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복 가입은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2배로 내고 보장은 적게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예전에 가입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산상으로 다 막아뒀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입한 실손이 있거나 뭐 알고 있거나 어쨌든 실손을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고객님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산상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고 중복으로 가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실손을 들어줬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회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가입해주는 단체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에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걸 이제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비례보상은 이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 거라서 뭐 10개를 가입하든 20개를 가입하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를 쓴 만큼 이제 돌려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요 보험회사가 2개면 제가 이제 보험비 타잖아요. 네. 각각의 회사에서 반반씩 저한테 주시는 건지. 이게 조금 복잡한 계산인데요. 이게 한도하고 가입 시기 그리고 보상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똑같이 병원비를 100%씩 보장해주는 A 보험사와 B 보험사가 있다. 그런데 A 보험사의 한도는 5천만 원이고 B 보험사의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병원비가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A 보험사가 5천만 원 한도고 B 보험사가 1,000만 원 한도니까 5대 1이잖아요. 네. 그 600만 원을 5대 1로 쪼개가지고 A 보험사에서는 500만 원, B 보험사에서는 1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어간 치료비 600만 원을 이쪽에서 5대 1, 이 보상 한도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연에서 보면 개인 실손은 1세대고 네. 단체로 든 건 4세대예요. 이런 계산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왜 알아두면 좋냐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각각 보험사에서 최대로 지급해주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걸 합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A보험은 80%를 보장해주고 뭐 B보험은 100%를 보장해준다고 볼게요. 그러면 A보험 80%니까 A보험사에서는 80만 원이죠. 그리고 B보험사는 100%니까 100만 원이고 이걸 합칩니다. 그러면 이 180만 원을 이제 80만 원에 대해서 A보험사는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는 180분의 100 해가지고 이렇게 8대 100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받는 돈은 100만 원. 내가 받게 되는 돈은 어떤 비율로 하든지 간에 똑같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싼 걸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실손보험이 몇 개든 딱 내가 쓴 만큼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해지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죠. 하나를 해지하는 게 나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개인 실손만 내가 가입한 거니까 해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도 개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한도까지는 합쳐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병원비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직장 보험이든 개인 보험이든 해지를 하는 게 좋은데 직장 보험이 한도가 적은 편이 많으니까 요거 해지하면 약간의 환급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험사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그걸 해지하고 어쨌든 이거 100% 나오는 1세대니까 네네. 그거 보험금을 조금 이렇게 보존해 주면 되는데 복잡하려나?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는 안 약간의 돈 보험료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다. 단체로 보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개인 알겠습니다. 따져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50대 여성입니다. 반복되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의사가 생활 습관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며 자세 교정을 위한 도수 치료를 권유했고 저는 그 후 1년 동안 총 50회가 넘는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서 왜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았냐, 정말 질환이 있는 거 맞냐고 저를 몰아세우는데요. 저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조사를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이분은 진짜 허리가 아프셨고 의사가 하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것뿐인데 네. 약간 보니까 약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실손보험 악용 사례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도수 치료하고 네. 또 하나가 그 뭐예요? 노안 백내장인가? 수술? 맞습니다. 안과하고. 네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전부 정형외과하고 안과에서 가져갔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쪽의 손해율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사정사라는 걸 이 보험사에서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을 받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받은 게 맞냐를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라고 보내는 게 손해사정사인데요. 그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험금을 깎으려고 하고요. 개인이 고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나와서 손해사정사가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면서 보험금을 깎으려고 한다면 불필요한 서류까지 우리가 이 손해사정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건 거절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실비를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다른 보험 들 때 좀 손해가 온다, 네네. 피해가 온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의무 기록지를 남기잖아요. 어디가 아팠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과거에 질병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이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이분이 과거에 어디가 아프셨구나. 그래서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구나. 그거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속이 쓰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다. 그러면 뭐 위와 관련된 암보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입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험이 있었으니까 위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위험과 위암과의 관련성보다는 최근에 그 진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더 위험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가능성. 그렇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위험을 치료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치료가 종료된 완치된 때로부터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새로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험 치료 받고 네.
실손보험 청구 안 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가입은 되는데요. 나중에 가입한 보험으로 뭔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고 이 보험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도 똑똑하게 다 알아보고 꼼꼼히 챙기고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아봐야죠. 맞습니다. 예. 모르면 네, 나만 손해예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좀 풀린다고 그래도 아직 쌀쌀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좀 쌀쌀할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은 비가 내린다고 아.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고요. 기상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